네, 잠시 후 2시 10분부터 민간인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해설 방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하고 함께 이 시간을 책임질 분입니다. 법무부 장관 역임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바쁜 가운데 예, 전직 법무부 장관께서 이렇게 네. 재판 해설까지 해주시고 네, 저 웃기지 마세요. 콧물 나. 콧물이 지금 보니까 맵을 안 보고 편의점으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께서 박수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그 민간인 김건희 씨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녀가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나 방대하고 지금 재판이 3개가 전체 계류 중에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첫 번째 선고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직 법무부 장관이시고 또 판사 출신이시고 국회의원 사선 의원이신데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정말 기가 막혔는데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은 거기에 버금이 아니라 뭐 완전히 작두 탄 거죠. 최순실에 비하면. 형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관련 또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부들이 워낙 많고 그중에 이제 이진관이라는 빛나는 재판장이 한덕수에 대해서 23년형을 선고하면서 그 뒤에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은 잘했고 판결문도 깔끔하게 썼는데 5년 체포집행 윤석열의 체포집행 방해에 대해서 5년을 선고하면서 약간 변죽을 좀 올린 변죽만 올린 꼴이 됐어요. 김건희에 대한 잠시 후 이제 양형이 나올 텐데 형량이 이 재판이 끝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2개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3개 재판을 합친 합산형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선고 형량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박근혜의 최순실, 윤석열의 김건희 어느 쪽이 더 셀까요? 최순실이 더 셌을까요? 김건희가 더 셌을까요? 김건희가 훨씬 더 셌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보여주죠. 그다음에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됐고 윤석열은 국정농단 플러스 내란으로 탄핵이 됐으니까 훨씬 더 중한 일이죠. 그렇게 보면은 최순실보다 더 셌고 더 중한 일에 연루가 된 아주 뭐 희대의 역적과 같은 부부였기 때문에. 최순실보다는 높아야 된다. 최순실이 받은 선고 형량이 아까 찾아주시죠 저한테. 21년 합쳐서 21년입니다. 그러면 김건희도 21년형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구형량이 오늘 선고되는 것은 2개로 나눠졌습니다.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별개로 4년, 나머지 본체에 해당하는 이제 뭐 자본시장법 소위 말해 도이치모터스 건하고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인가 아니 건진법사 통일교 뇌물수와 관련된 그걸 합쳐가지고 11년. 그 토탈 오늘 선고된 특검의 구형량은 15년. 근데 적어도 15년 형이 선고가 돼야지 나머지 2개 재판은 그거보다 못 하거든요. 액수는 좀 있다 하더라도 통일교도를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거. 이거는 정치관계법 위반이니까 그렇게 센 형이 나오긴 어렵고 그다음에 김상민 검사 뇌물 그림건 그다음에 서희건설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자 무슨 금거북인가 뭐 이런 거 이배용 이런 것을 합쳐서 6, 7년을 넘기가 어렵다. 그리고 통일교도 그것도 뭐 한 2년.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많이 빼도 한 뭐 8, 9년. 그러면 오늘 15년이 나와야지 8, 9년 합치면 23년, 25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형량 자체가 15년 합쳐서 15년이기 때문에 선고 형량은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탄착군이 고칠 수 있는데 이 재판장이 조금은 합리적인 분으로 평가받는 재판장이십니다. 이게 뭐 잘못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10년형 선고되지 않을까 그 예측을 하는데 그래도
이진관의 결기를 한번 좀 받아서 15년형 선고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5년형이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야지 이제 최순실보다 더 능가한다. 근데 지금 사실은 다 떠나서 요 세 개의 재판이 있지만 미진한 수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도이치 사건만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검찰을 권력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본인의 사건을 무마해서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종용한 죄. 저는 이것도 별다로 검찰을 수사를 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완전히 지휘부가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인사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검찰을. 그래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등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이 부분에 대한 2차 특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거기서 또 파생된 사건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중요하죠. 박근혜 최순실 건 때 소위 특검이 만들어낸 개념, 그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그렇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네. 그때 만들었던 개념이 경제 공동체 이론이에요. 소위. 그러니까 박근혜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최순실이 받았고 박근혜의 권력을 이용한 거니까 제3자 뇌물수수에서 경제 공동체 이론을 썼는데 이번 소위 조은석 내란 특검이 만들어낸 새 개념 정치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을 내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정치 공동체는 윤석열과 김건희예요. 왜냐하면 김건희를 엊그저께 처벌하려고 오늘 이제 처벌하는데 김건희가 건진법사, 뭐 통일교 이쪽에서 받은 거 뭐 이런 등등을 소위 국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네. 소위 백엔잎 송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시죠, 백엔잎? 그럼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같이 두어가지고 뭐 같이 뭐 잘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백엔잎에서 속닥속닥거리는 것은 그것은 실질적인 권력의 힘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과연 남편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에이, 그냥 참고로 삼고 그냥 뭉개는 수도 있고 권력자 중엔 그대로 백엔잎에서 송사하는 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정치 공동체를 썼다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김건희가 공무원보다 더 센 공무원의 역할을 했다. 즉 국정을 사실상 장악하고 무위제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정치 공동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뭐 김상민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뭐 건진법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은 권력자로서의 김건희,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는 허수아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무원적 지위에 권력자적 지위에 있었다라는 개념으로 정치 공동체를 쓴 거거든요. 그 정치 공동체에 들어가는 소위 이번 내란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박성재입니다. 박성재. 박성재. 박성재한테 이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 정치 공동체란 말 썼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대 동원해 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김용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의 진짜 복심 중에 복심인 컨트롤 타운은 초기에는 한동훈이었고 한동훈이 배신 때리니까 박성재로 바꾼 겁니다. 말을 바꿔 탔다. 말을 바꿔 탄 겁니다. 그럼 박성재의 역할에 대해서 이번 조은석 특검이 말 그대로 김용현의 수사할 만큼 정도의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수사 기간 짧아서 아닙니다. 저는 역시 검찰의 그것도 한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수사는 검사들이 하는 거니까요. 특검에 파견된 수사,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특검보들 검사들이지 않습니까? 조은석 특검도 검사장, 고검장 출신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왜 정치 공동체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게 완전히 그냥 썩을 대로 썩은 수사 결론을 못 내는 상태에서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가 법사위원 때 의원님 따로 뵙고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수사의 고충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혐의는 못 내리고 차마 법무부 장관이었던 저한테 따로 뵙고 싶습니다 할 때 이 친구가 수사를 할 생각이 좀 있구나 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텔레그램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통화도 합니다. 통화도 하고. 통화도 해요. 그 텔레그램 보낸 게 뭐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자기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 또 디올백 그 명품백에 대해서 수사 못하게 무마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시점에 그런 통화와 그런 텔레그램 문자를 받고 나서 검찰의 검찰국장 또 뭐 검찰과장 또 형사기획과장이나 있습니다. 네. 형기과장 대단히 중요한 예. 일선에서 돌아가는 모든 수사 상황을 예. 다 보고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검찰국장 형기과장이에요. 네. 그 이름이 임세진입니다. 네. 임세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다 불었어요. 임세진이. 예, 다 부른 거예요. 다 불었다. 예, 다 불었는데 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예. 2번이나 박성재에 대한 영장 청구를 다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위법성 인식이 없다, 뭐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인사파동이 있었잖아요. 인사파동. 네. 누구? 그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송경호를 딱 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인사를 예. 내버리고 말로만 승진 인사죠. 부산고검장. 부산고검장으로 말로만 그렇죠. 승진 인사죠. 그렇죠. 쫓아내버리고. 승진성 징계라는 징계성 승진. 징계성 승진이죠. 예. 그러고 나서 누굴 데려왔어요? 전주지검장 하는 소위 이창수. 문재인 대통령 내외부 예. 뭐저 따님 그 사위 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 이창수를 데려와다가 예. 서울중앙지검에 예. 꽂아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다 바꿨어요. 수사팀을 다 바꿨어요. 네. 그 수사무마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제일 큰 죄는 검찰을 그 V0라는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러서 박성재와 더불어 정치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본인 사건을 완전히 권력으로 누른 거. 누른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며칠 뒤에 예. 그 당시 민정수석이 네. 저 사인회동에 가 있는 그 저 김뭐 민정수석 김주현. 예. 김주현. 예, 김주현 얼굴만 민정수석. 생각나고 그 나쁜 사람이라 김주현이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소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로 바꾸고 네. 차장들 바꾸고 예. 수사팀 바꾸고 한 예. 그 인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법무부 장관이 아주 끝내주게 수사를 잘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치하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내보내려고 또 김건희가 또 텔레그램 문자를 보냅니다. 예. 쫓아보내야 된다. 근데 개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개기고 있다. 개기고 있다. 예. 그래서 끝내는 이원석이 개기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가기는. 그러니까요. 수사는 엉망이 됐지만 네. 그 뒤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소위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거는 살짝 숨겨가지고 예. 김건희 알현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휴대폰 다 뺏기고 예. 안가로 가서 조사를 받은 건지 한 건지 알 수 없는 알현 수준. 수사를 했잖아요. 알현 수사. 저기 황제 지금, 수사. 예, 예. 황제 수사를 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무마가 된 겁니다. 예.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뭐냐? 네. 이 인사 파동의 핵심이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이 재청권자잖아요. 검사 인사. 네. 그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러한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건을 봐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사를 김건희로부터 뇌물 청탁을 받아가지고 청탁까지는 기소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실제로 인사 조치를 했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사 조치가 직권남용인 거예요. 그 부분 수사를 안 한 겁니다. 특검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전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응원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직권남용에 해당하리 만치에 수사를 해태한 이유가 뭘까? 한계죠. 한계? 한계인데 그 한계가 뭐냐? 네. 이 검사의 DNA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저는 검찰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 조은석 특검 열심히 했어요. 예, 네. 열심히 하고 이건 우리 인정합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한계가 뭐냐? 예. 박성재의 역할이라는 거. 그 사인회동 안가에서 사인회동이 다 법조인 출신 4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상민, 박성재,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예.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그렇습니다. 다 검찰 출신, 판사 출신들이잖아요. 네. 거기에 또 낀 사람이 한정화라는 수원지검의 공안부장 출신, 예. 소위 범정기획관 출신입니다. 예. 범정 2담당관 출신입니다. 정보와 공안 논리에 정통한 인물이 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뭐냐하면 예. 계엄이 실패로 끝나니까 이제는 처벌을 두려워하고 탄핵을 두려워하는 예. 윤석열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즉 계엄의 정당성 법리를 예.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증거인멸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 예, 그 5인회동 안가 5인회동 있기 전에 오후 네. 2시에 예. 당청대 예.
그렇죠. 회동이 있었잖아요. 회동이 있었죠. 김기현, 나경원이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들. 예. 그 사람들은 중진이긴 하지만 당직자가 아니에요. 예. 그 당시 당직자는 당 대표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도 갔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도 가고 그 김기현, 나경원 거기다가 정진석도 갔어요. 정진석도 갔잖아요. 예. 당정청. 예. 그다음에 한덕수가 부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다 엮어서 하면 예. 이것의 실행자가 누구냐? 예. 박성재입니다. 박성재다. 예. 그래서 그 한계가 뭐냐? 천천히 김기현은 지방만 도른 향판 출신의 향판 출신. 입니다. 예. 예. 그러나 나경원은 예. 향판이 아니에요. 나경원은 소위 법조를 중심으로 해서 나경원의 남편 네. 지금 법원장 하고 계시죠. 그렇죠. 춘천지방법원장. 예. 눈에도 선합니다. 우리 저랑 같이 소위 그 우리법 연구회를 한 사람이긴 합니다. 초기에. 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우리법 연구회를 공격하십니까? 집사람이 더 중요하죠. 자, 나경원이에요. 네. 서초동 소위 법관 귀족의 그 DNA가 있습니다. 법관 귀족. 예. 예. 이완규 검찰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론가 중에 이론가입니다. 네. 그거는 자타가 다 공인해요. 그다음에 김주현. 네. 예. 기획통. 기획통 중에 법무부 차관도 하고 네. 뭐 이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상민. 대형 로펌에 예. 판사 생활을 13년 하고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예. 거기 인맥을 쫙 깔고 있어요. 예. 거기에 박성재 역시 마찬가지로 예. 변호사 생활도 했습니다. 고검장도 했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법조 엘리트의 인맥을 깔고 있는 거다.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다. 네. 이게 그래서 핵심인데. 이게 핵심인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조은석 특검이 못 건드린 겁니다. 못했다. 못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도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겁니까? 법관 귀족. 뭐 대한민국 소위 잘 나가는 그 로펌, 대형 로펌들 생각해 보세요. 내란이 실패로 끝났다. 그럼 내란 행위로 일어날 모든 형사 사건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잖아요. 예. 변호사 수요가 확 늘어나죠. 그렇죠. 누구든지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싶죠. 돈도 돈이지만 이름도 유명해지잖아요. 예, 그렇죠. 로펌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거기다가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기를 소위 백업을 한다. 예. 그걸 디펜스한다. 방어를 한다. 네. 이거는 희대의 사건인 겁니다. 거기에 소위 대한민국 보수 법관 소위 보수 법조인들이 네.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그 무슨 뭐 진격의 무슨 변호사인가 뭐 하는 네. 걔네들 있잖아요. 네. 뭐 저 김용현 변호인단. 걔네들은 그냥 나서서 그냥 네. 폰만 잡는 애들이고 그 네. 뒤에 예. 그 뒤에 윤석열은 살려야 된다. 아하. 이 살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소위 지네들이 말하는 극우 보수 정통이라고 말하는 이 법통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윤호개인들 있는 겁니다. 존재한다 대한민국에. 전화로 뭐로 보고서로 등등을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공유하면서 논리를 이렇게 설파해야 된다.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끼어 있는 거죠. 우리 증거로만 오늘 얘기합시다. 네, 증거로만. 네, 네, 그런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파헤쳐야 된다. 파헤쳐야 된다. 굉장히 역시 네. 전직 법무부 장관님은 다르십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민간인 김건희 씨가 지금 법정에 들어와서 앉아 있고요. 지금 법원에서는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속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법정안 풍경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재판하실 때 생각이 나십니까? 저 장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런 상황을 어떻게 방청객 또는 피고인 또는 판사, 변호사, 검사들 어떤 마음으로 저 안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 장윤성 기자님, 배 기자님은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베테랑이신데 법조는 많이 안 하셨잖아요. 법조 많이 안 했죠. 예, 네. 그래서 저 장면 지금 합의부 재판부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가운데를 해서 이제 좌우 배석이 네. 있는 건데 주심은 어느 분이 주심 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에 왼쪽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 검사들, 특검보와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보이고 오른쪽에 예. 변호인들이 지금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가 제정하지 않았네요 아직. 아니요. 나와. 지금 들어와서 맨 안쪽에 있네요. 맨 안쪽에 예. 저 시커먼 옷이 시커먼 김건희 옷. 씨인 것 같은데요. 예. 머리를 예. 오늘은 저 손을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산발을 했네요. 뭐 묶지도 않았고. 머리를 안 묶었네요. 평소에는 좀 머리를 묶고 나왔는데 오늘은 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왔습니다. 저 장면이 특이합니다. 산발을 한 머리네요. 예. 한 건데 네. 지금 상태는
이 법정을 생중계하는 저것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긴박함과 네. 압박감은 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전 국민의 몇 프로가 본다는 것은 네네. 어마어마한 지금 예. 자, 지금 법원발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세력하고 공동 정범으로 함께 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판결문을 읽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느 결로 읽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 봐야지 들어야지 제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좀 오디오를 키워서 김건희 시세 조정 인식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보여는 저거는 유죄 취지가 취지로. 이미 나온 거고요. 예. 밑에 지금 저 자막으로 나오는 거는 예. 우리 취재 편의점이 기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받는? 지금 더 공동으로 나아가 판단하지 받고 있는 아니합니다. 겁니다. 예, 공동으로 받는 거죠. 예. 다음으로 유죄로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루어진 시세 조종 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정산을 마침과 동시에 블랙펄에 맡겼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인 매매를 종료하였고 2011년 1월 14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은 2011년 3월 30일 2만 3천 주를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19,635주를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인데 이러한 하나투자증권 계좌 관련된 매매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서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행위들은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 조종 세력과의 의사연락 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위와 같이 매수된 주식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매도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중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진 타인 계좌에서의 주식 매매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아가 주가 조작권에 공소 대해서 시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필적 인식이나 용인 피고인이 자신의 증권 계좌에 금원을 여지가 없지 입금하기 시작한 것은 않다라는 2010년 10월 입장이다. 22일경부터이고 피고인의 계좌 등이 시세 조정 행위에 이용된 것은 2010년 10월 28일경부터로 그 무렵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이루어진 시세 조종 행위는 피고인의 계좌 등이 교부되어 1인 매매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방식은 주로 통정, 가장 매매였다는 점, 2011년 1월 13일경 피고인이 1인 매매를 위탁했던 상대방과 다투고 정산을 받은 이후로는 1인 매매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 이외에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나 그 운용 형태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3월 30일경 이루어진 매수 행위는 피고인이 스스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1년 4개월가량 경과된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스스로 현실 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외의 기간에는 피고인의 계좌나 자금이 이 사건 시세 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 2011년 3월 30일경 매수 행위,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주식거래의 주체 및 운용 형태, 시간적 이격 등에 비추어 그 전체에 대하여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 2011년 3월 30일경 매수 행위,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각각 별개로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2011년 1월 13일경부터 2011년 3월 30일경 매수 행위는 2011년 3월 30일경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각 2021년 1월 13일 및 2021년 3월 30일에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외에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살핀 것처럼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을 경우 면소 부분은 이유에서 설명하면 족하고 주문에서는 무죄 표시를 하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2021년 6월 26일경부터 2022년 3월 8일경까지 사이에 공표 36회 및 비공표 22회 등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 비용 총 합계 2억 7,4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의 전속적 이익을 위하여 실시되었음, 즉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하여 실시되었음을 전제합니다. 명태균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결과를 문자 등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14회가량 제공하였던 점,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김영선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수차 부탁하였던 점, 결과적으로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에게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여론조사 기관인 P&R과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피고인과 미래한국연구소 또는 그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인 P&R 사이에 여론조사 관련하여 계약서 등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결정된 이후의 여론조사 관련 계약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담당하였을 법한데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미래한국연구소나 P&R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관련자 진술에 의하면 명태균은 처음에 의뢰받지도 아니하고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 결과를 전달하면서 당사자와 접촉하여 계약을 이끌어내는 영업 방식을 취한다는 것인데 명태균이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주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법한데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명태균은 국민의힘 관련 기관인 여의도 연구원과는 2021년 4월 및 5월경 각각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비슷한 시기인 2021년 6월경 피고인 부부를 만났으면서도 피고인 부부와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나아가 구두로 혹은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습니다. 둘째,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배포 등에 관하여 명태균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려면 그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명태균이 여론조사에 관하여 피고인 내지 그 부부의 지시를 받았어야 그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증거가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피고인의 지시 내지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태균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설문 내용, 공표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 후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먼저 보고한 다음 배포 상대방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그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론조사 수행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명태균이 하였고 여론조사 공표 여부나 배포 상대방도 명태균이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부부에게만 제공된 여론조사는 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즉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귀속되는 주체였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셋째,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 효과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와 2021년 6월 18일경 처음 만났는데 그 이전인 2021년 4월 18일경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머니투데이를 통해 공표하였고 머니투데이를 통한 여론조사 공표는 같은 해 7월 3일까지 11회 계속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미래한국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하다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공동 여론조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언론 매체인 뉴데일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2021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2월 4일까지 총 17건의 여론조사를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실시하여 뉴데일리를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즉 뉴데일리를 통해 공표된 여론조사도 원래 머니투데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려던 것으로 피고인 부부를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한국연구소의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여론조사가 공표됨으로써 홍보 효과가 발생하여 이를 보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태균은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영업을 위해 정치 판세를 읽고 분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피고인 부부에게 선거 관련한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선거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데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선거 관련한 상담 및 조언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두고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넷째, 명태균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이미 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태균은 김영선의 소개, 대선 여론조사 공표를 통한 홍보 등으로 김종인, 이준석, 피고인 부부 등과 알게 되어 그들과 친분이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관에 기대어 차후 이루어질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여론조사 비용에 충당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2억 4천만 원가량 및 그 외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미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명태균이 피고인에게 2022년 3월경 엑셀 파일로 작성된 비용 집계표를 제시하면서 비용 청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 3월경 엑셀 파일에 기재된 비용은 과도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그달 하순경 명태균은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막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의 배우자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엑셀 파일은 명태균이 자신이 비용을 들여 여론조사를 하고 정치 판세를 분석하면서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섯째,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명태균은 강모 씨, 김모 씨 등에게 2022년 5월 2일경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명태균은 2021년 3월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강모 씨, 김모 씨 등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2021년 3월 하순경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하였다면 명태균이 2021년 4월 2일경부터 5월 9일경까지 이준석, 윤상현, 피고인 부부, 한모 씨 등 여러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공천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알선 수재의 점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전성배와 공모하여 윤영호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에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2022년 4월 7일경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X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5일경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X불상의 천수삼 농축차를 2022년 7월 29일경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아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2022년 4월 7일경 및 같은 해 7월 5일경 샤넬 가방 등을 2번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2022년 7월 29일경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탁 내용과 수수된 금품 사이에는 어느 정도 대가 관계가 존재하여야 되는데 청탁 내용에 비해 수수된 금품의 가액이 너무 적어 대가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알선은 의뢰 당사자가 청탁하는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 당사자를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뢰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는지는 해당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 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으면 족합니다. 실제 알선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 7일경 802만 원 샤넬 가방 등 수수 관련하여 그 수수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전인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됩니다. 2022년 7월 5일경 1271만 원 샤넬 가방 등 수수 관련하여 그 수수 사실을 피고인은 인정하고 있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있습니다. 다만 2022년 7월 5일경 윤영호가 전성배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할 당시에 명시적으로 청탁 내용을 언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성배가 2022년 4월 23일경부터 전달하여 준 문자 및 전화 통화를 통하여 통일교 측에서 원하는 것이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것과 이를 위하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는 그 국가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가방 수수 이후 2022년 7월 15일경 피고인과 윤영호는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윤영호에게 아주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좀 힘이 되어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나 문화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였는 바 그 의미는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 업적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피고인이 작업, 즉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7월 5일 가방을 교부받을 당시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청탁의 실현을 위하여 알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의사 하에 샤넬 가방 등을 교부받은 것은 알선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대가 관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2년 7월경 당시 정부의 모든 부처를 통할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라는 점, 피고인은 통일교 측에서 조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인식하여 통일교 측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윤영호의 청탁 내용은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를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 그 국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ODA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통일교가 추진하는 업무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가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이는 점, 윤영호가 기대하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는 윤영호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통일교를 돕도록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대가관계는 수수된 금품과 알선 행위 자체에 있으면 족하고 수수된 금품과 청탁 내용 실현을 위해 소요되는 금원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과액과 청탁 실현을 위하여 소요될 비용, 정부의 ODA 지원금 규모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가관계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2022년 7월 29일경 6,220만 원 목걸이 관련하여 피고인은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윤영호는 전성배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목걸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전성배는 자신의 처남을 통해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합니다. 살펴보면 목걸이를 전성배에게 교부한 윤영호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전달 여부를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전성배가 이를 착복함으로써 2013년경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 전성배는 피고인과 윤영호 사이를 매개하는 것만으로도 고문료 명목의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굳이 목걸이를 착복함으로써 피고인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릴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인은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2022년 7월 29일경은 그로부터 채 3달이 되지 않은 시점인데, 그 시점에 전성배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서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또한 목걸이를 교부받은 전성배는 윤영호가 같은 날 보낸 문자, 즉 교육부 장관이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을 예방해달라는 청탁 내용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 다음날 전성배로부터 그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유죄 부분 양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한 국정 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입니다.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러한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됩니다. 물론 영리추구는 거기에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영리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압수된 목걸이는 몰수하고 몰수되어야 할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는 현재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네. 형사보상 안내문 받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퇴정하시고 방청인들께서도 질서 정연하게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재판이 끝났습니다. 보신 것처럼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것은 전부 무죄를 했고요. 징역 1년 8월,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요.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품에 대해서는 1281만 5천 원에 대해서 추징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전에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받을 때 어떤 케이스를 살인 사건에 케이스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양형을 정해봐라 지금처럼. 네. 그랬더니만 사형부터 징역 3년까지. 네. 천차만별의 그 답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야 사법연수생들이라는 배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치더라도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추상같이 했던 그 선고에 대비해서 네. 이분 재판장 이름이 뭐죠? 우모시죠. 저기 제가 아까 네. 우인성 판사. 네, 네. 우인성 판사가 네. 저는 그 본인은 매우 객관적이고 같이 중립적으로 지금 무죄 사유를 읽어 내려갔지만 어떠한 답을 정해놓고 그 답에 맞추는 무죄를 한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피고인의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이 있긴 있습니다.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나올 수 있는데 네. 무죄를 주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한 물증과 소위 진술 증거, 인적 증거를 완벽하게 요구를 가정하고 예.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그 틀에 안 맞거나 조금 뭐 다른 여지가 있으면 그냥 주저없이 이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소위 이제 명태균의 네. 소위 이제 58번에 걸친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네. 명태균의 진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떨어지게 명태균과 소위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가 네. 올해 형성됐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에서 도움을 줬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잖아요. 예, 그거 좀 해줘라고 유명한 녹취 파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말을 안 듣네. 그거 좀 해줘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증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표결을 했다. 세상 물정을 아는지 모르지만 그 공천 심사위가 있으면 설사 최고 권력자가 영향을 미쳤어도 그것을 반영한 표결이라는 형식적 요식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식행위죠. 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을 무죄 증거로 썼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죄를 주기 위한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무죄가 쓸만한 근거들을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명태균 개인의 영업 활동의 일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장윤선 기자님 잘 알잖아요. 명태균. 저도 잘 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어떻게 진술해 놨는지 저는 명태균 씨가 이 부분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영업하기 위해서 무려 이 돈이 3억에 가까운 돈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당선자 결정이 안 난 50대 50의 대선판에서 그렇습니다. 몰빵을 했다. 네. 저 판사님은 그러면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뭐냐? 2억 8천만 원이라는 여유가 있을 정도의 명태균이 경제적 여유가 있었냐? 가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을 내놓고 무죄를 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국민의힘의 소위 권력구조, 소위 그 선거법 위반 소지, 뭐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선거 자격이 날아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 어처구니 없는 것은 같은 건진법사의 소위 이제 뇌물과 그렇죠. 뇌물 금품 수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알선의 의사가 없었다, 뭐 이런 대가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일한 사람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렇습니다. 건진, 윤영우, 김건희. 그렇습니다. 통일교, 건진, 김건희. 동일한 관계인데 어떤 것은 뭐 알선 의지가 없었고 대가 관계가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고 그라프 목걸이는 유죄를 주고 뭐 그렇게 한 것은 앞뒤가 완전히 모순된 거다. 이것은 말 그대로 너무나 소위 유죄를 주기 위한 입증의 문제를 기계적이고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본 거다. 마치 강 건너에서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저 불은 어떤 놈이 무슨 의도로 저지른 거야라고 해서 그것은 잘잘못을 꾸짖어야 되는데 강 건너에 불이 났구나라고 팔짱 끼고 보는 판결을 지금 한 거다.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런 가치의 지향이 없는 아무리 가치 중립을 법원 판사들이 요구받는다 하더라도 왜 그러면 여기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그래서 징역 1년 8월이 또 뭡니까? 2년도 아니고요. 8월짜리 징역은 있지만 1년 8이라는 양형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 유죄가 됐다고 하면서 어미 꾸짖었잖아요. 어미 꾸짖기에는 1년 8개월이 너무 적고 무죄를 준 부분에 대해서 소위 김건희가 국정농단을 하고 소위 일탈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앞서 말씀 주신 대로 1년 8월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개의 경우 뭐 2년. 네. 그리고 또 3년 이제 뭐. 그 특검이 1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반 정도 하는데 완전히 양형 무죄로 그렇게 두 개가 큰 게 결심을 한 거다. 무죄로 날아간 이상은 저는 아까 우리가 방송 우리 목소리 안 나갈 때는 석방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을 했을 정도로 좀 편향적인 그런 재판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가 오늘 또 생겼네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내란 전담부를 통해서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시 한번 또 세게 다퉈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말씀 주신 내용도 다 마찬가지지만 영업용 자발적 여론조사였다라는 그 인식,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투표로 형식을 갖췄으니 그거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런 거는 딱 떨어지는 유죄의 증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이 유죄의 증거로 보지 않았다는 거고 이걸 다 갈갈이 나눴어요. 뭐 샤넬백 같은 경우에도 800만 원짜리, 1,200만 원짜리, 그다음에 그라프 목걸이 요게 똑같은 구성을 통해서 아니 그러면 청탁을 할 때 이건 청탁이 아닌 거니까 선물입니다. 이건 청탁이니까 받아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금액에 따라서도 800짜리, 1,200짜리, 6,200짜리 이렇게 세 개의 금품이 이제 간 건데 그게 지속성이 있는 거고 끊임없이 청탁을 하면서 이거를 뭐 선물이라고 포장해서 줬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뇌물인 거고 아무것도 아니면 통일교 윤영호나 이런 사람이 김건희 씨한테 그런 뇌물을 왜 건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돈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800만 원이 무죄, 1,200 좀 액수가 커진 1,200만 원이 유죄, 그다음에 6천만 원 가까운 5,800인가 그 그래프가 유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을 일종의 맛배기로 줬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유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럼 그걸 통으로 봐서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의 청탁을 위한 맛배기용이다 해가지고 일괄해서 유죄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한 법리거든요. 근데 그걸 세분해가지고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 건너 불구형식으로 저거는 건너 마을에 있는 개똥이가 그 쥐불놀이 하다가 던져가지고 옮겨 붙은 거래. 이렇게 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국민들이 그렇게 왜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재판 법정에서 생중계로 되는 이 선고를 왜 저 같은 바쁜 사람도 나와가지고 우리 장윤성 기자하고 이렇게 목을 빼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인 국정농단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엄중한 교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갈 겁니까? 판사님들 진짜 이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영부인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돈 1,000만 원짜리 선물하면 나 이거 청탁 안 받을래. 뭔 청탁을 하더라도 난 못 들은 걸로 할 거야. 그리고 선물로 받을 거야. 그러면 무죄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살을 거예요, 진짜? 당신들은 그러면 뭐 대통령급도 안 된 뭐 한 판사들이니까 부장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줄여가지고 한 돈 100만 원짜리 무슨 선물 갖다 주면 나 이거 재판하고 무관한 거야, 나 그냥 선물이야. 그럼 무죄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수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또 영부인이 대통령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아까 제가 백엔잎 송사라는 말씀.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엄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다.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다. 높은 청렴성이 필요하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 좋은 말은 다 썼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부패 있어서는 안 되고 금전적 청탁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된다고 하면서 자 이번에는 봐줄 테니 다음부터 조심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본질은 권력. 그 김건희 씨가 그 누굽니까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의 녹취록을 통해서 권력이란 내가 권력을 잡아보니까 그래 권력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움직여 이런 말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특히 검찰 권력을 형해화시켜 버린 거잖아요. 자기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단이 전혀 없고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공동 정범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로 돌아가 보면 네. 소위 말해서 그러면 공동 정범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그냥 단순 투자에 불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단순 투자에 불과하면 이익과 손실이 소위 동시에 투자자에게 있는 경우만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김건희는 1차 주포 이정필한테 맡겼다가 손해가 나니까 손실보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4천만 원 돌려받잖아요. 예.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그 2차 주포 그 이정훈과 예. 뭐 하는 놈한테 소위 원금 손익 원금 이익 보장 약정했잖아요. 네. 그것이 새로운 증거로 나왔잖아요. 특검에 의해서. 그거는 검찰에서 아까 도이치모터스 처음에 수사한 사람들 검사들 그 무혐의 주려고 했던 검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다시 재수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 아까 인사청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사하라고 했잖아요. 예. 이원석이 갈아치우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인사해서 인사해가지고 다 바꿨잖아요.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련 수사, 황제 수사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걔네들 김주현 민정수석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잘했다고 치하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무죄면 김건희는 무죄인데 뭐 문제야? 뭐 그런 무리한 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그런 방증은 이 판사한테 이 무슨 우부장 판사한테는 예. 아무것도 그럼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김건희 변호인단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알선 수재형이 다소 높게 나와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특검의 정치적인 수사였고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하면 검찰이 잘못한 거다. 이 속본 조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특검이 위법 수사에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그 국민들에게 나쁘게 인식되려고 한 과도한 구형이었다.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김건희 변호인단의 입장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십시오. 네. 지금 윤석열 재판도 그렇고요. 김용현 재판도 물론이고 지금 김건희 재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것을 그냥 내란 행위를 저지르고 국정농단 행위를 저질렀고 그 당시에 그 당사자들인 윤석열, 김건희만 봐서는 안 된다. 네. 결국은 대한민국은 사법국가, 법치주의 국가니까 최종적으로는 수사와 재판으로 귀결되는 거고 더 최종적으로는 재판으로 귀결되고 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재판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 네. 백그라운드의 소위 법적 카르텔, 그 대한민국 법적 이족 카르텔의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박성재를 정치 공동체로 특검이 받듯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엎어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언급된 소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되고 특검이 위법 수사에 대해서 책임진다. 책임져야 한다. 이 얘기는 위법 수사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는 거꾸로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특검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 수사를 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 이 모든 것을 거꾸로 직권남용 내지는 무슨 거꾸로의 그 사법 쿠데타, 뭐 입법 쿠데타, 국회 쿠데타로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락을 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진도 나간 겁니까? 여기까지 진도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국회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는 김건희 씨가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8월이면 예, 그냥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항소심에서. 꽤 시간이 됐고 뭐 예.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할 있다. 가능성이 있죠. 예. 본인 아마 그렇게 아까도 시킬 그 겁니다. 예. 시킬 겁니다. 다음에 예. 반성한다. 예. 그 뭐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뭐 예. 등등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병수발도 해야 되고 네. 본인 몸도 아프고 그러면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격이 시작되겠죠. 김건희의 반격. 그냥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아닌 분이기 때문에 네. 예, 뭐든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서 상당히 심각한 판결이 나왔다. 1심 선고가 나왔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원님 끝으로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정말 답답하고 희한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국민은 안중에 없는 판결이었다. 그리고 증거가 그렇게 많이 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에 눈 감은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소한 앞뒤 판결의 모순과 판결의 정합성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앞뒤 모순적인 건 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데 네. 그러한 소위 정합성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네. 모순에 가득한 뭐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다 뭐 이런 정도의 거룩한 말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예. 거의 그 정도 기대할 만한 뭐 그런 재판부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자체적인 내용만 봐도 앞뒤 모순이 된다. 네. 창피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직 판사 선배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판결이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